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통상 대응, AI 예산까지 감액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반드시 법정 시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고 민생법원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엔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거부 방안과 함께 본회의 상정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강행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365일 파워폴란으로 몰아넣을 거라면서 전면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중일 갈등의 본질과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 등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기자 대 기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정치 토크 들어가기 전에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젊은 층부터 중년층, 고령층까지 이렇게 골고루 팬이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박찬수 대기자님은 어떤 배우로 기억하십니까? 저는 배우로도 기억하지만 그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아니 개인적인 인연이 아니라 1992년 네네. 14대 총선에서 그 당시 민자당의 이제 비례대표, 그렇죠. 그때 전국구라고 그랬죠. 전국구로 국회의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4년. 그때 제가 민자당 말진으로 출입했었습니다. 그때 민자당을 그때 여러 번 뵀었는데 그때 뵌 기억으로는 그 굉장히 조용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기 방송하시다가 정치권에 들어왔으니까 본인이 뭐 어떻게 주도하고 뭐 하실 수는 없었지만은 아무튼 그 원내 대표 회담이라든가 하면 원내 부대표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옆에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기자들한테 조곤조곤 얘기를 해 주시던 모습 굉장히 좀 인자했다는 조용하고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강찬호 위원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딱 기자로서 뵀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그래요? 저는 당시 문화부 기자였는데 KBS 많이 출입하고 그랬었죠. 그 최현덕 기자인데 그러다가 그때 연예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을 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그때 최불암 씨도 하고 또 이주일 씨도 하시고 그래서 그 언론에서는 전부 뭐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손쉽게 얼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을 기용해 가지고 그냥 날로 그냥 의석을 채우려 한다. 정치 쉽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 그분들 유명세 그냥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공천은 정당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분들 지명도가 워낙 높으니까 이분들은 공천에서 내세우기만 하면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배려가 아니고 한마디로 자기 당의 의석을 하나라도 더 채워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본인들의 파워를 늘리려는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서 일종의 도구로만 이용이 되고 정말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량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의문을 표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판 의식을 갖고 이제 이순재 의원을 좀 뵀는데 몇 가지 그런 측면에서 물어봤어요. 그때 좀 당돌했죠. 어릴 때 20대인데도 그때는 정치부 기자가 아니고 문화부 기자니까 왜요? 저 선생님 어릴 때부터 저도 저 TV에서 보고 되게 좋아했는데 정치권에 왜 오셨냐고? 정치권을 왜 오셨으며 그리고 혹여 이거 정말 신뢰되는 질문이지만 도구로 사용되신다고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 정말 이제 치기 어린 질문입니다만
근데 씩 웃으면서 그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말씀하신 반박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 네. 반박하는 내용보다는 목소리에 반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목소리 워낙 좋으시잖아요. 그래요. 이분이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과거 서울 사투리랄까 그 모든 그 모음이 정확하게 발음되는 몇 안 되는 보기 드문 발성을 가진 연예인, 그렇군요. 연기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발성이 교양이 있고 수준이 있으세요. 근데 그걸 제가 이른바 라이브로 듣는 행운을 드린 겁니다. 그 순간 국회는 저에게는 멋진 라이브, 이순재 라이브 무대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정말 야 내가 기자하면서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생님의 정말 영면을 기원드리고 고인의 네. 명복을 빕니다. 이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이 질문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정말 큰일 날 뻔했고. 네. 근데 이분이 아까 지금 발성과 목소리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하면 네. 한 40몇 년 전에 한 3, 4분 긴 어떤 연기를 멘트, 하면 예, 대사를 목소리가 갈라진다고. 뭐 내가 목소리도 안 좋은데 목소리 좀 아니더라고 해서 담배를 끊고 그다음부터 한 대를 안 폈다는 거예요. 4, 50년 동안.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어록이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할 때 행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도구 질문도 하셨지만 그다음에 연기하다 무대에서 쓰러지는 게 나의 소망이다. 야 천상 배우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뒤쪽에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에서 이순재 선생님 소식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법정 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는 주요 민생 법안이 상정됩니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법안들입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과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처리한다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연말 새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보통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한 거는 뭐 거의 없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 민생이 급하다 이런 뜻이겠죠. 하면서 뭐 예산안 법정 시한 내에 하고 지금 쟁점 법안이라 그럴까요? 야당에서 좀 반대하는 것들을 보면 지역 상품권, 국민 성장 펀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박찬수 대기자님 예. AI 사업 예산도 이제 들어 있고 자 어떤 야당의 삭감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AI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어쨌든 약간 국민들 볼 때는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야당 것 나름대로 같은데요. 무슨 이유는 내세웠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포석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네.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을 들여왔고 우리나라 AI 네. 그 산업 발전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발판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AI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대응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현 정부의 어떤 그 홍보 포인트를 좀 약화시키려는 정책 포석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AI 예산을 실질적으로 그 삭감을 못하더라도 네. 이걸 이렇게 주장해 놓으면 다른 것과 이렇게 연계해 갖고 나중에 이제 박인이 가능할 수가 있는 다른 거거든요. 거를 꼭 줄이고 싶은 걸.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는 하나의 그 어떤 포석으로서 네네. AI 예산도 삭감 대상에 일단 올려놓고 삭감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네. AI 예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AI 예산이 그 삭감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높지 않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제일 네. 중요한 건 강찬호 AI가 의원님. 말이죠. 중복이 지금 너무 쉽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AI 이재명 정부가 AI 뭐 앞으로 계속 키우겠다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문제는 AI 방향성하는 우리가 그건 동감할 수 있죠. 당연히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 말이죠 앞장서서 특정 분야를 언급하면
관련 부처들이 너도나도 그냥 다 그냥 AI란 명목으로 기회다 해가지고 예산 무조건 늘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보면은요. 식약처가 이거를 갖고 AI를 하는 거예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이렇게 올렸어요. 식약처는. 네. 근데 복지부가 말이죠. 복지부도 역시 보건복지부 역시 저 뭐냐 그 의학개혁을 또 뭐냐 부처잖아요. 여기서 뭐냐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뭐 비슷한 것들이 많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비슷한데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업인데 부처가 뭐가 되건 그 사업에는 일정한 예산만 들어가야 되는데 동일한 내용의 그 부처들이 각각 다르게 너도나도 예산을 2배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당연히 조정을 해야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네. 그 삭감을 막무가내로 하지 말자는 거,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 뭐 돈 넣지 말자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중복 이런 것들을 당연히 조정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도 지금 삭감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절대 액수 자체를 무조건 삭감하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중복되는 거는 조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박찬수 대기자님.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미 투자펀드 특별법 이번 주에 민주당이 이제 발의한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야당이 주장했던 국회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안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어쨌든 한미 간 관세 협정이란 게 MOU 아닙니까? 네. MOU라는 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 각서니까요. 현재 정부 여당 입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또 아마 상당수 많은 학생들도 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MOU를 이제 국회 동의를 받기 시작한다면은 네.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중동 순방 가서 아랍에미리트 공화국하고 수십억 달러어치 원전 네. 계약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 번계약, 최종 계약까지는 가지 못해갖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거 갖고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홍보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국회 동의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MOU라는 것은 어쨌든 이게 약속이지 딱 전혀 이렇게 변경 조약은 불가능한 아니다. 조약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미세한 부분에서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협정 MOU를 국회 동의를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게 국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좀 더 치밀하게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리뷰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뭐 히어링을 하거나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 공간을 통해 갖고 해야지 조약처럼 MOU를 이렇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자고 하는 거는 조금 좀 그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그 스탠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국의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이제 예. 말씀하신 건데 강찬호 위원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비준이나 동의 절차가 사실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 내용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박찬수 대기자님 뭐라 그랬냐면 다른 방식으로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다른 방식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열심히 상임위에서 상임위를 들어보는 거죠. 예. 상임위에서 그냥 들여다보는 것만 결과가 있어야 된다. 상임위라는 데가 또 뭐 하는 데입니까? 그거 아시다시피 조금만 뭐 반대가 나면 바로 추미애위원장 같은 사람이 버럭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당 입장으로 다 관철되는 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 간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야말로 한번 들여다봤다라는 모양새 갖추는 데 불과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MOU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MOU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MOU 그게 말이 MOU가 되건 말건 한마디로 지금 국민에서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닙니까? 1년에 지금 200억 달러씩 그렇게 지금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이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예를 들어 갑자기 주한미군한테 뭐 330억 불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준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수수께끼입니다. 지금 뭘 준다는 거냐? 그게 한 달에 1년에 10년에 준다고 해도 말이죠. 1년에 4조 원을 줍니다. 4조 원. 그러면 이게 뭘 주는 거냐? 기존에 한 1조 5천억이었나요? 그거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근데 방위비 분담금 말고 네. 지금 따로 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기자들이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애초에 지금 미군이 그동안 돈 안 받고 즐겨온 혜택을 망라한 것이다. 이럽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전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지금 주한미군 기지에 그냥 줘요. 전기. 예. 원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갖고 이제 쓰는 땅 그거 당연히 거기에 대한 뭐 토지세라든가 렌트 안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동맹이 예.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갑자기 무슨 그 돈으로 환산해서 이걸 미군한테 준다는 갑자기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간단히 그런 식으로 설명한 다음에 기사 안 되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건데 네. 이 비준을 하자는 게 바로 그런 걸 따지자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나중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임위원장들이 버럭 고함 지르면 끝나버리는 상임위에서 한번 그냥 보고 지나가자. 네. 이 엄청난 부담과 각종 수수께끼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MOU라고 붙인다고 MOU가 아니에요. 근데 네, 박찬수 대기자님. 더 붙이면요. 그러니까 MOU라는 명칭은 그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야 이거 조약이다. 미국 의회에서 그 비준하겠다 하고 우리는 이거 MOU다. 그러니까 비준할 필요 없다 하고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미 간에 합의하고 MOU라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지금 미일 간에도 그 관세협정 맺었지 않습니까? 관세협상을 해갖고 MOU를 맺었다고 양쪽이 공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MOU를 일단 발표하면은 미국 의회도 얘기 들으시죠. 사실은 네네네. 미국 의회도 사실은 이거 비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비준하고 미국 행정부가 이제 권한을 갖고서 이거 추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 의회가 비준 안 하는데 MOU를 우리가 이렇게 비준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계속 그 타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리뷰하는 거는 리뷰를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국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MOU라는 형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 각서고 조약과는 다르다라는 게 그 하나의 그 본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는 동의 절차까지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반대로 네, 강찬호 의원님 짧게 그 대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보면 이게 지금 조약만 이번 내용을 보면은 네. 날강도거든요. 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가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 MOU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볼 땐 이건 사실상 내용이 조약이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부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거 경제 전문가한테 보면 누구나 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데 초기에도 뭐 5대5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 원금 회수되면 그때 9대1 이거는 날강도예요. 그럼 날강도 지금 계약을 맺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국회가 들여다볼 기회가 없다? 이건 굉장히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비준되건 뭐가 되건 간에 네. 비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27일 본회의에 이른바 K27법 철강산업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특별법 이런 거 안건 이제 올린다고 하는데 이날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 과반 의석으로 통과가 이제 확실시 되는데 그날 통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박찬수 대기자님, 이 추경호 의원의 우리가 사실 이게 유무죄는 아닌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게 좀 중대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지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어쨌든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죠. 네네.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겠다라고 하고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온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는 정치적인 하나의 프로세스지 그게 아주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이게 그러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추경호 의원이. 그 영장실질심사가 실제로 큰 분수령이 될 수는 있다. 왜냐하면 특검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 수사에 가속도가 붙는 거고 만약 발부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수사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 단계로서 이제 국회에 어떤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얘기도 좀 나오고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약간의 진통은 있겠지만은 전 그날 그 의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의석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그쪽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전에 일단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부터 사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은 통과되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거기가 이제 중요하고 그것이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리겠죠. 네.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거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아마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그래요. 겁니다. 자, 조금 일찍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찬호 의원,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 저는 제 생각에는 그 기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의도가 뭐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개별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투표를 방해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제가 그 특검에 지금 참고인 조사받은 초선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초선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갔더니 뭘 물어보니까 당사에서 있다가 국회 가면서
그 투표를 하지 말라거나 네. 투표에 뭔가 좀 약간 저해가 되는 그러한 그 지시나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의원은 친윤 의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제 인터뷰에 얘기해서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실 텐데 네. 그 사람이 그 의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내가 어떤 방해를 전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방해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특검이 이렇게 느낌을 보니까는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그 네. 이제 어떤 방해 행동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어떻게든 좀 연결을 시켜보려는 여러 가지 질문을 나한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사실대로 했는데 네. 그런 걸 지금 내가 그쪽에 연결이 되는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분리교섭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노조별로 분리교섭 가능한 범위 이제 확대함으로써 이제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 나타냈는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원청 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노란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자, 박찬수 기자님. 이제 국민의힘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365일 파업 혼란을 겪을 거다. 365일 교섭만 하고 있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뭐 협력업체가 수천 개라는데 뭐 그런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포 마케팅 하지 마라. 이게 너무 과장하지 마라. 이게 교섭 창구는 단일화 요거는 유지해서 이게 보안 장치가 된다고 보시는지 국민의힘이 좀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예. 노동부도 굉장히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죠. 네네. 한 2, 3주 전인가요?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저희 이제 한겨레 신문사 어떤 행사에 나왔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어쨌든 노동부에서 굉장히 긴장을 갖고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큰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혼선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시행령을 만드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노조 시행령이 나온 거죠. 나와갖고 이제 내년 1월 초까지 이제 공포가 되는 건데 뭐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입법이 된 거 아닙니까? 국회 통과해갖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갔고서 이제 법은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혼선을 줄이면서 시행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 지금 오늘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노조법 시행령은 결국 혼선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거든요. 일종의 장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청업체 노조들이 다 이제 원청하고 이제 교섭을 하려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 원청은 그 모든 하청업체 노조들하고 다 교섭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교섭이 혼란해지고 1년 내내 진짜 교섭만 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니까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 갖고 여러 가지 노조들이 다 거기 대표 파견해서 그 대표들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교섭을 하게 되면은 그럼 원청과 하청과의 교섭이 1년 내내 끌지 않고 단기간에 이렇게 좀 종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하는 것처럼 네.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정부의 기대인 거고 목표인 거죠.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시행해 봐야죠. 근데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고 내일 모레 시행이 되면은 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놔갖고 그것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그다음에 만약 거기서 그 부작용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 다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는 프로세스죠. 모든 그 저희 실패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서 야 이런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 그냥 예를 들면은 한 십몇 년 전에 옛날 그 홍준표 의원이 그 국회 그 노동위원장이었을 때 우리가 그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비정규직을 2년 있으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라는 그런 골자로 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게 딱 그 법이 만들어지니까 당장 어떤 법안들이 모든 언론에서 터져나오냐면 야 이거는 2년 뒤면은 무조건 비정규직 해고할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고만
그 더 이렇게 많이 하도록 하는 악법이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년 지나갖고 처음에는 그런 그 부작용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2년 지나갖고 실제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안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의 노조법 시행령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너무 시행 전부터 막 우려만 하고 안 된다고 할 건 아니다. 일단 라는 해봐야죠. 말씀이시고 예. 일단 해보자는 말씀이시고 강찬호 제가 의원님. 알기로 한겨레 신문은 과거에 어떤 법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굉장히 날카롭게 파헤치고 그런 거에 문제점을 해서 이 법이 이제 실행되기 전에 아예 바꿔야 된다 이런 논지도 많이 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 이 법에 대하여 이 법이 이제 약열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모양인데 과거 논조하고는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크지 저는. 않다고 네. 저희 확실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법이 내일 모레 당장 시행되니까. 아니 근데 그런 논리는 전형적으로 이제 권력을 가진 집단이 늘 하는 논리인데 그걸 누구보다 가장 날카롭게 약자의 입장에서 감시를 해오신 한겨레에서 왜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가? 노란봉투법이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법입니다. 근데 약자를 위한 법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약자가 너무 많이 분리가 되면 약자끼리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지금 단일화라 그랬는데 네. 지금 저 뭐냐 노총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탐구 단일 아니라고. 아, 그래요? 왜 아니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노조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난리가 난 게 이거예요. 이해 저 여러 가지 노조의 특성에 따라서 교섭 단위를 분리한 다음에 분리한 단위 내에서는 창구 단일화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사, 그다음에 월급, 뭐 근로 조건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A, B, C 노조가 있는데 원래는 창구 단위에서 A만 해야 되는데 이거 저 뭐냐 그 협상 내용을 나눠요. 인사는 이건 A가 하고 월급은 B가 하고 근로 조건 내지 그 회사가 이전하는 거 반대하는 요 문제는 C가 하고 그럼 뭐가 됩니까? A, B, C 노조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만 그럴듯하지 지금 이 부분 쉽게 말하면은 교섭 단위 분리라는 지금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도하 각언론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좀 전에 창구 단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장난인 게 교섭 단위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월급, 예산 이렇게 분리한다면 거기서는 단위로 한다니까 네. 결국은 수많은 노조가 단위만 분리해가지고 다 그걸 갖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원청이 그거에는 해당 안 된다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노동위원회가 다 그거 그냥 인정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과 노조 간에 다시 한번 요거는 네. 좀 절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주 다급한 미국과의 관세 안보 협상할 때는 총수들 다 데리고 가지고 뭐 적극 활용하고 입법하는 것들 정부 여당이 입법하는 것들 보면 참 힘들게 만든다. 이게 좀 이게 뭔가 안 맞는다 이런 지적도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물론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예. 그건 진짜 다른 차원 아닌가요? 어디 다른 차원이죠? 저기 총수도 이렇게 데리고 저기 시장에서 떡볶이 먹은 대통령도 있고 뭐 폭탄 좀 마신 대통령도 있는데 그것과 어쨌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갖고 진짜 기업 세일즈 그 상품 세일즈를 위해 갖고 해외 방문해서 하는 거랑 또 국내 노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대립적인, 것과 관계에서 어떤 중간적인 요소를 뽑아내 갖고 타협을 만들도록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 것. 물론 양쪽 다 불만이겠죠. 네네. 왜냐하면 타협을 만들면 자기가 원래 주장하는 것보단 분명히 양보해야 되는 게 양쪽 다 있으니까. 그 타협을 만들려고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과는 네.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네, 강찬호 의원님, 이 부분 좀 짧게. 아니 간단한데 그러면 그 얘기는 기업이 기존의 어떤 규모보다 더 많은 대미 투자 강요 안 당하면 또 모르겠어요. 보통 때보다 비상한 투자를 지금 정부가 아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업에 엄청나게 더 많은 짐을 주문하면서 이 부분은 또 노조와의 어떤 또 최대한 그런 거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죠, 그럼. 저도 그럴 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짧게 한마디만 하면 짧게. 예. 노란봉투법 오늘은 짧게가 기조예요, 우리.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에 네. 그리고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난 다음에 재벌 회장들이 이제 대통령하고 면담했지 않습니까? 모여갖고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잘 돼갖고 고맙다 정부에 고맙다. 정의선 회장.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노란봉투법이 관세 이미 협상. 입법된 다음에 관세 협상에서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다른 거 끌어들여서 변호를 하십니다. 이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세 협상은 엄청나게 많은 파고가 이제 몰려친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거지. 이거 자체도 우리 기업한테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한 거지. 그거하고 왜 이거 지금 기업의 근본적인 노사 문제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를 연결시키세요. 이것까지도
위협을 안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진짜 저는 자, 이거는 뭐 전광부회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는 전광부회죠. 약간 분리된 문제라는 거. 강찬호 위원께서는 이 네. 부분도 이중 부담 지우니까 연관돼 그럼요. 있다는 네. 다른 입장 보셨고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곳곳에서 정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둔내 부근에는 승용차 사고 나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전방 주시 잘 해주시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 동수원과 또 군자 분기점부터 밀려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안성에서 속도 더디고요.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하객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차간격 좁혀지고요. 또 매송휴게소와 광명역부터 6km씩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송산마도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는 양방향으로 10km 이상 정체고요. 이어지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가량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이슈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같이 동등하게 평가하는 1인 1표제 논란입니다. 네. 민주당의 1인 1표제 추진과 이에 대한 반발 지금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찬호 의원님. 이 정청래 대표가 3일 천하 만에 네. 일단 지금 거센 친명의 역공으로 지금 물러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다시 한번 12월 5일 날 대회전이 지금 예견되고 있어서 네. 폭풍 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너무 앞서서 질문드렸는데 결론은 어떻게 결론은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현재 안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네. 또 한 번 엄청난 충돌, 그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대의원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1인 1표라는 게 뭐겠습니까? 권리당원 그 뭐 한 달만 지금 더군다나 다 월급 죄송합니다. 당비를 낸 이런 분까지 다 이제 동원해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 지금 정청래 대표 플랜대로 가면요. 그 대의원이라는 거가 20배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가 대의원표가 이제 저 권리당원하고 동등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권리당원 되는 거예요. 대의원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대의원의 주된 기반이 바로 그건 이재명 대통령 등 친명 세력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정청래 대표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점수가 안 좋고 표를 많이 못 얻은 집단이 또 대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자기한테 불리한 기반인 대의원은 없애고 자기한테 앞으로 굉장히 표를 몰아줄 것 같은 이른바 청딸들을 잔뜩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그 투표권을 아주 강화해주는 이러한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과 그 친명들에게 볼 때는 사실상 쿠데타로 지금 이재명 죽이기란 말까지 어저께 최민수한테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더군다나 언제 했느냐. 너무나 놀랍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해외 순방을 간 바로 그날부터 공항에서 이렇게 가서 영접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이 조사 처음엔 또 이걸 투표라고 했습니다. 투표라고 했는데 순방 중에 네. 시끄럽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건 시끄럽게 하지 말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순방 중에 빈집 털이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비어 있으니까 본인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지금 더군다나 캘린더를 보면 정청래 대표가 한 캘린더를 보면 대통령 순방 나가자마자 바로 투표하겠다고 공고, 투표 실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90%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그대로 간다 선언하고 오늘 당무회의하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딱 중앙위원회 거쳐서 당일 확정인데 그 금요일이 무엇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막 돌아와서 아직 시차 극복도 안 된 네. 귀국 다음 날입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지금 상황은 이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찬호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쿠데타, 심지어 빈집털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박찬수 대기자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 그건 너무 이제 과도하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방향이야 기본적인 방향이야 당원 주권으로 가는 게 맞죠. 맞는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당원 주권으로 이렇게 모든 대의원들을 없애고 1인 1표를 했을 경우에 문제는 민심하고 당심이 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민주당 대의원 분포를 보면은 수도권이 전체 대의원의 4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권 인구하고 어느 정도 비례하죠. 우리 전체 인구 5,800만 중에서 절반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영남보다 훨씬 숫자는 적은데 인구 숫자는 대의원은 35%입니다. 예전에는 호남이 훨씬 많았는데 그나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대 거치면서 수도권이 늘어갔고 수도권이 많아진 거거든요. 반면에 영남은 인구수로는 호남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당원, 권리당원은 10%밖에 안 됩니다. 네. 호남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당원에게 1인 1표를 줬을 때 영남의 민심보다는 호남의 민심이 과대 대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정책 방향이란 게 기본적으로 지역 감정 타파 그리고 전국적 영남으로 감정. 네. 진출이었거든요. 거기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에 당대표 선거할 때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된 거 아닐 거냐라는 이제 당내 분석이 나오는데 요거 예. 말씀하세요. 그거는 어쨌든 차치하고라도 네. 이렇게 그 지금 대의원제를 없애고 당원 1인 1표로 하면은 어떤 전국 정당화라든가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영남으로 그 민주당이 진출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장치와 토론이 없이 네. 지금 곧바로 1인 1표제 하는 건 시급하게 막 추진할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정권 초기 아닙니까? 네. 뭐 경제 살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왜 굳이 지금 뭐 당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안 돼 갖고서 논란이 되거나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 그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대통령 집권 초기에 그렇죠. 더구나. 예.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예. 나오는 거고 저는 뭐 그런 문제 제기는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요거를 짧게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예. 이게 왜 첫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냐 뭐 이런 비판을 야당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가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다는 논리로 하는데 첫 수혜자가 또 당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스스로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이 추진되게 됐을까? 이런 저간의 어떤 구도랄까 뭐 어떤 권력 구조랄까 그건 뭐 어떤 걸까요? 배경이.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들, 네.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하죠. 강한 건 맞습니다. 네네. 그거는 워낙 그 윤석열 대통령 체제 거치면서 많이 당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국 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때 많이 당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건 맞습니다. 강한 네.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공이 중요하고 지지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더구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약에 예.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건 결코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거죠. 않죠. 예. 네, 어쨌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고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 서포트하는 거를 네. 대통령실은 바라죠. 그건 어느 정권이나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약간의 어떤 미스 포인트가 나고 있는 거고 그런 점들이 1인 1표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 네.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좀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자, 아까 뭐 똑같은 질문을 왜 그 제1호 수혜자가 당에서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냐.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그 본인이 주장하는 근거들이 상당히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우선 이게 90% 이상의 뭐 찬성을 얻었다 그러는데 네. 아시다시피 투표율이 투표율? 16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뭐 반대는 기권한 부분 빼고 찬성을 하면요. 실질적으로 한 14%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100명 중에 16명이 투표해서 그중에서 14명이 찬성을 했다는 조사예요. 네. 이게 대표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국민 듣기에는 90%라는 그 말에 현혹되게 90%라고 하면서 이거 다 90%는 찬성했으니까 1인 1표제로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당장 절차상 큰 문제가 있고요. 둘째, 이게 지금 당원과 대의원의 구조를 바꾸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수개월에 걸쳐서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했고 그때는 대의원의 그 힘이 일반 권리당원의 60배였습니다. 지금은 네. 20배였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60배였던 걸 20배로 줄이는 과정을 했는데 그것도
뭐 6, 7개월 이상 뭐 전국을 다니고 다 조직을 훑으면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네. 충분한 시간과 수기를 거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요. 딱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자마자 그날 오후에 조사를 내일부터 부의한다고 해놓고 이틀 만에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 식으로 하고 거기다가 6개월 이상 당원만 저번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를 한 달 당비낸 사람을 시키다 보니까 저항이 심하니까 투표를 또 조사로 명칭을 바꿔요. 네. 세상에 이렇게 저 이름을 순식간에 바꾸는 이런 투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네. 절차도 그렇고 정당성도 그렇고 하나도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그 뭐 민주적인 그런 어떤 지금 당 운영과 전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오늘 그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고성도 오갔고 네. 엄청난 압박이 들어갔으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이현주 누구냐고 한주로 황명선 김병기 이현주 등의 하여간 최고위원이나 원내대표가 모두 반대를 해서 네. 결국은 이렇게 그 정청래 대표가 물러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도 얘기했죠. 물러서게 된 거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의 지금 강행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12월 5일의 전쟁은 재현됩니다. 자, 비슷한 요번 질문도 강찬호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비슷한 현상이 국민의힘에서도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네. 내년 지방선거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겠다고 네. 이렇게 방침을 네, 밝혔어요. 네, 아직 네, 확정된 네. 건 아니지만 네. 야 이게 일반 국민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해도 모자란데 그렇죠. 네. 자,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숭어가 뛰니까 진짜 망둥이 꼴뚜기도 뛰는 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도대체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항소포기 전국으로 네. 지금 사법 질서가 다 무너지고 지금 잘못하면 나라의 범죄자들이 지금 김만배 같은 사람이 만수르가 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그런 걸 제대로 싸우지는 못하고 지금 이게 뻔한 얘기입니다. 지금 집안 싸움이고요. 친한계 내년에 공천에서 죽이기. 예? 네. 그리고 찐윤계라든가 지금 당권파 이런 사람들 지금 공천 많이 주거나 당직 더 얻게 하기 이런 식의 지금 음모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야말로 지금 중도와 민심을 더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딴 찐윤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네. 조원진 자유공화당 뭐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게 친윤들도 싫어한대요. 원래 친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바로 자기들 지지 기반을 잠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 지지 기반에서 더 강경하고 네. 좀 상당히 궤변 가까운 주장으로 지지 기반을 잠식하는 라이벌들인데 이런 사람하고 장동혁 대표가 붙는 양상을 보이니까 지금 친윤들마저 장동혁 대표하고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을 넘어서 그 같은 편 안에서까지 지금 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작태는 즉각 중단하고 네. 민심을 더 반영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 봅니다. 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네. 강찬호 의원께 네. 먼저. 자, 국민의힘이 이제 큰 숙제를 지금 안고 있다. 네, 12월 네, 3일이 비상계엄 선포 네. 1주년인데다가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답안을 내놔야 돼요. 답안지.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네. 한때 약간 뭐 유연하나 이렇게 보이다가 네. 요즘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정도의 메시지를 낼 거로 보면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다시 도전할 뭐 박형준, 오세훈 이런 분들이 되게 우려의 목소리를 그렇죠. 냈는데 네. 어느 정도의 입장을 낼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압박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조은희 의원하고 권영진 의원 등 재선급 의원들이 네네. 4명이 만나서 첫 번째 12.3 계엄에 대한 확실한 사과 그리고 윤 대통령이나 윤 어게인 세력 등과의 확실한 절연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 방안 적어도 3가지 메시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초선 의원들도 수도권에 기반을 둔 초선 의원들도 조만간 네. 지금 장 대표를 만나서 같은 요구를 지금 할 걸로 보이고 있고 또 그밖에 4선, 3선 의원들도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만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요구들이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은 뭐냐면 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라는 식이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구를 한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우리 말을 안 듣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하진 않아요. 조금 우리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언론도 조금만 좀 참고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을 준다고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적어도 이 3가지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날 이걸 안 하게 되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포기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도 있어요. 당연하죠. 1주년인데 지금 네. 자 보세요. 지금 오세훈, 박성준 이분들 누굽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목이 타는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나섰다는 거는 그게 마지막 기회임을 딱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자,
박찬수 대기자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또 하나는 어떤 입장, 어느 정도의 수위의 입장을 낼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노력은 하겠지만은 네.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장동혁 대표는 아마 굉장히 강경한 네. 오른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 그 당원 비율하고 똑같이 그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남이 이제 과대표집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당원 숫자는 20%가 안 됩니다. 오히려 영남 TK하고 PK 당원 숫자가 절반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장동혁 대표는 그 영남 당원들만 보고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바꾸기 어려운 게 네. 내년 2월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가 날 겁니다. 올해 네. 끝까지 이제 심리 마치고 한 달 정도 그 판결문 작성하면 내년 2월쯤에 날 텐데, 1심 선고가 나면은 그게 뭐가 나든 간에 아마 또 네.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극우 성향의 분들이 굉장히 그 난리치면서 이제 반발할 거거든요. 이게 한 30-40%가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이들을 외면하고서 장동혁 대표가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구조적 문제가 있다? 예. 근데 결국은 다시 이제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선거하려면은 네. 일단 고정표라도 얻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빠지기가 쉽게 그건 이제 됩니다. 국민의힘 네. 패배를 원하는 짧게. 국민의힘 패배를 원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 경보가 울리고 있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수준까지 계속 가서 희망이 없다고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지도부 붕괴, 그리고 지금 그래서 서울이나 영남에 기반을 둔 초선급 중에 약간 개혁적 성향의 의원이 거론까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거 심지어 친윤 성향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하여간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네. 그런 분들 하여간 좀 현명한 판단을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찬수 대기자님.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재추진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뭐 2심에서 한다고 해도 1심에서 하든 2심에서 하든 어쨌든 사법부가 법원으로 구성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판은 사법부 영역이다, 이런 헌법 101조인가요? 그 조항도 있고, 이게 위헌 소지가 계속 사라지지 않을 텐데 실제로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전에도 얘기가 나왔다가 한번 쑥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최근에 다시 나오는데, 최근에 다시 나오는 이유는 이제 분명하죠. 누구죠? 전 국무총리 네. 변호인들이 판사한테 거의 욕설을 해갖고 감치 명령까지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기현 판사의 김영은 장관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총리가 아니고.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어차피 지금 유튜브로 인터넷에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승중계. 근데 그거 보면 너무 이렇게 늘어지면서 그냥 거의 이렇게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고 어쨌든 시급하게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놔둬도 되느냐라는 이제 어떤 여론과 우려들이 커지니까 다시 네.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가능하면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까지 되지 않고 현 재판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빨리 내란 네. 재판을 진행하는 게 최선이겠죠. 아니 강찬호 일부 위원님. 변호사가 어떤 네. 개인적인 일탈을 한 걸 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 헌법상의 재판 구조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말은 저는 황당하게 이건 그지를 헌법은 아닙니다. 헌법상의 지금 편법이라고 하나 이게 위헌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네. 헌법을 건드리는 거나 다름없고요. 그리고 그러한 변호사가 개별 판사한테 저항해서 문제되는 거는 여러 사건에 많아요. 그런 걸 여기에 갖다 드릴 이유가 없고요. 본질은 결국은 네.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히려 이게 지금 국민적 논란도 많고, 또 굉장히 이제 이게 한번 현직 대통령 자체가 내란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많이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속도, 그 속도가 뭐예요? 뻔하잖아요. 지방선거 전에 지금 이 선거가 나가지고 선거 결과에 유리한 걸 얻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판사를 겁박하고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흔들면서 오로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야 될 재판을 이렇게 신속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아주 기본적 이해도 없는 그런 정당 아닌가 생각됩니다. 짧게 자, 딱 한마디만 박찬수 하겠습니다. 기자님. 예.
그 내란 문제를 다루는 재판을 네. 이게 굉장히 국민적인 논란이 큰 사안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고요. 내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화국의 어떤 존립 가치를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거든요. 이건 논란으로 이렇게 치환한 때부터 이 문제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있으면 재판을 왜 합니까? 그럼 재판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잡아서 처벌을 하지.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 정치의 원래 민주 법치 국가의 기본이 그거야.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악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의성이 아니고 네. 법의 절차, 법의 지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선거 전에 확실하게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법원이 내라. 이거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면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오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질문까지 하고 일단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준호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사람, 바로 외할머니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충격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아빠와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엄마. 그 뒤 할머니 곁에 남겨진 건 형과 남동생, 그리고 어린 준호뿐이었는데요. 이가 없어 매일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할머니는 아픈 몸을 부여잡으면서도 손자들 걱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딸의 병원비와 생활비, 양육비까지 벅차고 무거운 삶의 무게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랜데요. 부족하고 힘겨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안쓰럽기만 한 할머니는 오늘도 조용히 눈물을 닦아냅니다. 가여운 아이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기를, 어린 삶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기를, 준호와 형제들이 희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9.6도에 그치면서 하루 종일 8, 9도 안팎의 한 자릿수의 기온으로 매우 쌀쌀했습니다. 어제보다 대부분 5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더 기온이 떨어져 약간 더 추워지겠고 낮에는 당분간 평년 이맘때 쌀쌀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대전이 3도로 예상됩니다. 대구, 광주 각각 3, 4도, 전국이 영하 1도에서 7도 분포로 파주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질 전망이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세종, 대전이 11도, 광주, 대구는 각각 12, 13, 14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6도에 그치면서 내일도 하루 종일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지만 소강 상태가 많겠고요. 저녁
저녁에 대부분 그칩니다. 현재 대설주의보 발효 중인 강원 산지의 눈은 늦은 밤까지, 그밖에 강원과 경북 동해안의 비나눈은 역시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5mm 안팎의 비에 본데요. 서울, 인천, 경기는 1mm 미만, 강원 산지와 동해안 5에서 20mm의 비 혹은 눈으로 강원 산지 3에서 8, 전북 산지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원전과 방산, 바이오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료 확보 차원에서 순직해병 특검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종묘 차담회 의혹과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개혁안을 발표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를 찾아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며 단합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자위권 행사 시사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급속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적 경고를 넘어서서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갈등이 우리나라 외교 안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짚어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발점부터 한번 볼게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달 초에 유사시 일본의 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정확히는 타이완 유사시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워딩이었는데, 홍현익 원장님께서는 이 발언을 정확히 어떤 뜻으로 다카이치가 했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글쎄, 의도적으로 도발했다기보다는 네. 그 야당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을 했는데 네. 질문한 내용이 그 대만에 중국이 이 해상 봉쇄 자주 하잖아요. 네네. 해상 봉쇄를 하는데 미군이 그 해상 봉쇄를 풀어주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을 때 네. 중국이 함대 같은 무력을 사용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네. 그걸 저지하고 나서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무력을 동원해서 함대 같은 무력을 동원해서 중국이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 근데 존립위기 사태라는 건 국가가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 국가 생사의 문제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존립위기 사태에 처하면 군사력을 동원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군사력을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아니 내가 대만 봉쇄를 하는데 미군이 좀 왔다고 그 미군하고 충돌하는데 일본이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일본은 중국하고 전쟁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봉쇄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강하게 대응을 했는데 시발점을 보면은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그 우리 대통령은 다카이치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잘했고 시진핑 주석하고도 다카이치와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얘기를 아주 화해롭게 잘했는데 이 중일 간에는 다카이치와 시진핑은 냉랭하게 거의 축하한다는 인사도 안 했고요. 다카이치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도 축하 인사를 안 했고요. 거기다가 다카이치는 중국의 인권 문제 또 대만 문제 이런 얘기를 해서 남중국해 문제까지 중국이 싫어한 얘기를 다 일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냉랭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는 언젠간 한번 약호를 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이거죠. 때문에 요게 이제 시발점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제 언급할 수 있는 여러 현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장면이 또 떠오르냐 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와서 일본 언론들이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사고, 미일 동맹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온 발언이 아닐까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들었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론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도 지지도가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후회라고는 하지만 아베 총리가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일본의 해상함을 탑승을 했는데 다카이치는 미국의 항공모함에 같이 탑승을 해서 팔짱도 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미국하고 영국 총리가 미국 저 대통령한테 삽살개처럼 굴었다 뭐 이런 거와 비슷하게 행동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일본 국민들은 별로 거기에 구애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다카이치는 전혀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여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게 된 이 발언으로 갈등이 격화되게 된 게 이제 이른바 중국의 원차이나 원칙, 타이완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타이완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거는 거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이제 중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 원차이나 정책이랄까요? 원칙이랄까? 요거가 어떤 건지 플러스 여기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또 인식은 어떤 거예요? 원차이나라 그래서 대만은 중국 땅이다 그렇게만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요. 타이완의 역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완이라는 나라가 독립국으로 존재한 적이 거의 없고 청나라 때도 중국에게 거의 복속되다시피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중국 땅은 아닌.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좀 차별화된 그 인종인데 차별화됐는데 중국에게 복속은 해서 조공도 하고 하지만 중국 땅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뺏어갔어요. 타이완을 복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이 타이완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과거에도 청나라에게 복속됐었고 이제는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 일본에게 특별히 더 악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이 중국한테 조공도 하고 사대 교린을 했지만 우리가 복속됐다고 여기진 않았고 그런데 일본한테는 복속됐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심한데
대만에 가보면 느끼실 텐데 금방 느끼실 텐데 일본에 대해서는 반감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런데 이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민당에 들어와 가지고선 국민당에게 복속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청나라에 이어서 중국에 복속됐다라고 생각하지 우린 중국 땅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되니까 장개석의 그 부하들이 전부 이제 거기로 갔죠. 그러니까 국민당의 지배를 받은 거죠. 네.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저 타이완에 있는 원주민들은 아니다. 우린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타이완의 주권 행사를 막고 네.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하고 수교하고 그럴 때 한국도 수교할 때 원차이나 정책을 인정했거든. 그 네네. 얘기는 대만은 중국 땅이라는 걸 다 인정한 거예요. 그로부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한다거나 할 때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사활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자기가 한때는 지배했던 땅이니까 좀 감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타이완에 대해서 뭐 영토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안 좋아하는 얘기라니까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뺏긴 것도 억울하다. 네. 그런데 감히 니들이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갖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그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참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현직인 것 같더라고요. 현직인데 네, 다카이시 맞습니다. 총리 겨냥해서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 와, 아무리 그래도 주재국 총영사가 주재국의 정상에게 이런 극언을 퍼붓는 경우를 혹시 원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는 그냥 자기네 정부에서 이거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어떻게 인도스를 용인을 받은 건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하면 상례가 네. 페르소나 논그라타라 그래서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외교관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러진 못해요. 예, 외교관이니까. 그러니까 외교가 특권이 있으니까. 네네. 단지 이제 쫓아내는 거죠. 네. 너네 나라 돌아가. 그래서 쫓아버리는데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이 사람을 출국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은 좀 있고 네. 야당 정치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거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배짱이 든든한 사람인 것 같고요. 과거에 이스라엘도 이제 중국이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나운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과거에도 한 사람은 분명한데 네. 중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항의할 때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일개 외교관의 개인적인 발언에 논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용납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속으로 웃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꾸로 너 잘했다. 그럴지도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일본으로서도 이 사람을 쫓으면 더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네. 일단은 참고 있는데 상황이 나빠지면은 쫓아버릴 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가 정작 궁금한 거는 과연 우리나라의 이 두 나라 갈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보시기에 우리 뭐 기업이라든지 우리 뭐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어떤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데 뭐 어떤 영향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10여 년 전에도 비슷하게 이제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네. 이거 역시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뺏어갔다가 네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지배했다가 일본한테 반납을 했어요. 예. 만약에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중국에 반납했으면 중국 땅이 됐을 텐데 예. 일본에 반납했으니까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도 이제 이 근방에서 센카쿠 열도 근방에서 어업을 하던 그 배를 납포해 가지고 중국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히토류 제재까지 이제 가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중국은 한국한테 같이 좀 친하게 지내자. 일본 나쁜 나라 아니냐 막 그러고요. 일본은 또 우리가 같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런데 중국에 같이 대항하자 뭐 이래서 우리가 양쪽으로부터 이제 구애를 받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보는 거는 딱히는 없습니다. 딱히는 그래요? 없는데 예.
장기화되면은 결국은 미국은 일본 편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한미 관계를 생각해도 우리가 좀 곤란한 왜냐하면 선택을 강요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이제 다카이치가 예. 셔틀의 결합을 해가지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 8월 달에 일본을 먼저 가서 이시바 총리 만나고 미국을 갔지만 네. 그렇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경주에 왔기 때문에 이 셔틀의 결합 온 거라고 치면 이번엔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가야 되는데 아직 중국엔 가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초청을 내년 초에 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러면은 중국에는 아직 취임하고 한 번도 안 갔는데 네네. 일본은 2번을 가냐. 그럴 때 이제 난항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독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건데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악성 언행이다 하고 결과적으로 독도 문제에 중국이 우리 편을 막 들고 나섰습니다. 이거 원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중국으로 네. 볼 땐 찬스를 본 거죠. 예. 다카이치가 본래 독도 자기 땅이라 그러고 네. 독도를 이제 다케시마라 그러잖아요. 다케시마의 나라를 맞아서 네. 거기에 이제 차관점이 갔는데 지금까지는 행사에 장관이 가야 된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네네. 독도는 늘상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일본의 도쿄에 영토 주권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거 전시하는 회관입니다. 네네. 근데 그걸 더 확장해 가지고 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항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거를 딱 틈타 가지고 한국의 입장이 맞다. 네네. 일본은 악행을 멈춰라. 아직도 침략했던 제국주의적 근성을 못 버렸냐. 뭐 이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동조를 구하는 건데 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울 거 없고요. 네. 중국이 우리 편 들어주는 건 나쁘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가 중국한테 고맙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고맙다 그러면 또 말에 꼬리를 그렇죠. 물리니까. 네. 자, 역시 이제 관련되는 얘기예요. 뭐냐면 주변국들 이제 반응을 짚어보면 뭐 주변국이라 해봤자 러시아 뭐 미국 이 정도인데 러시아는 일본 비판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사실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동안 뭐 남중국 해상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타이완 문제 이런 데 적극적으로 좀 발언을 해왔잖아요. 근데 미국도 입장을 냈습니다. 냈어요? 네네. 최근에?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네. 그때 2012년 그때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이 있으면 대만은 지금 나온 이슈고 네네네. 대만이 아니라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은 센카쿠 열도입니다. 네. 중국말로는 다오이다오. 그렇죠. 그래서 조오도라고 하는 네네. 그 섬에 대해서 영토 분쟁이 있는데 그 당시에 2012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비판하면서 네. 그 센카쿠 열도에까지 미일 동맹이 영향을 미친다. 미일 동맹이 이거에서 센카쿠는 우린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네. 국무부에서 이 미일 동맹을 다시 확인하면서 센카쿠 열도에까지 미일 동맹에 영향이 미친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라는 언급을 했군요. 네네. 예,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미국이 중국에 반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네. 일본에다 반납해 놓고 중일 간에 어떻게 보면 쌈을 일부러 붙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좀 역사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청일전쟁 때 일본이 뺏어간 건데 중국에 줬어도 무난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걸 두고 미일 동맹에서 그것까지 지킨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으로서는 만약에 센카쿠 열도에 무력 행사를 하면 미국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만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죠. 예. 대만 언급은 안 했는데 네. 결국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대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대만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아마 내년 봄이나 4월 달에 베이징 간다는데 그때나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때도 사이가 좀 안 얘기가 갈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편가름 얘기를 하셨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쓴소리 많이 했던 마리아 자하로바라고 하는 대변인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이 일본은 2차 대전 때 그 침략 근성을 아직도 못 버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중국 편을 노골적으로 들었고요. 네네. 북한도 유엔에서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되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과거나 반성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러시아하고 북한은 중국 편 노골적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국무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일본 편을 들었고 네. 대만의 총통도 그 대만은 지금 저 중일 간에 그 저 수산물 가지고선 중국이 그 규제를 했잖아요. 네네. 그걸 요번에 풀어줬다가 다시 또 규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대만은 총통이 그 일본 스시를 먹으면서 아 맛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수산물 이거를 다 풀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 노골적으로 일본 표를 들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만 중립적인 위치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 저기 원장님 보시기에는 일단 중립적인 위치를 견제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롭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우리가 어디 편 들 필요 없고요. 대통령께서도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서 리창 총리도 만나고 다카이치 총리도 만나서 우리는 중일 간의 갈등에 있어서 하등 손해 본 게 없다. 우리는 균형의 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의 분쟁에 공연히 너무 불필요하게 뛰어들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이게 과연 이 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어느 선에서 봉합될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저 군사적으로 네. 중국이 남부, 중부, 북부에서 계속 훈련을 해대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훈련을 본래는 남부 하나만 할 정도인데 갑자기 중부에서 하다가 최근엔 또 북부에서까지 하고요. 네. 청일전쟁에서 격전지에서도 군사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도 항공모함동원에서 훈련하고 네네. 또 일본의 방위상은 이 저 대만 인근에 있는 중국에 아주 근접한 섬에다가 요격 미사일 배치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지금 대립하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객 가지 말라 그러고 유학생 가지 말라 그러고 하는데 지금 아직 안 한 거는 히토류. 네. 그 대신에 우리한테도 불똥이 튄 거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금 일본이 의장국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거를 내년 1월쯤 하고 싶어 했는데 네. 중국이 안 하겠다라 그래서 연기했고요. 예. 아마 쉽게 내년 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는 하고 싶은데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은 자기가 한 얘기를 사과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으면서 네. 그냥 어영부영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중국은 어림도 없다. 네. 우린 끝까지 따지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중국이 전선을 넓혀가는데 끝 마지막에 가서는 히토류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 최고로 가는 게 아닌가.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이렇게 무역 분쟁을 하면서 히토류를 어떻게 보면 큰 재미를 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와 미국이 히토류에 저렇게 취약한가 이런 것들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네. 일본도 취약합니까? 일본은 2012년 때는 중국에서 히토류를 의존도가 90%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에 굉장히 다 변화했어요. 우리도 그 공급만 다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꽤 해서 지금 60%. 오. 그렇지만 60%도 작은 게 60%도 아니죠. 크긴 크네요. 작은 게 아니니까. 그래도 많이 낮췄네요. 그러니까 선뜻 중국도 그 카드를 안 쓰고 있는데 결국엔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더 격화되면. 네네. 자,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뭐 직접 불똥이 튀진 않겠지만 우리 외교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더 격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별로 잘 대응 방안을 마련은 해야겠네요. 어차피. 글쎄 뭐 근데 가능한 언급히 하면서 그대로 가는 게 제일 좀 신중하고 조용하게 좋을 것 같긴 간섭하지 한데요. 않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일본에 가는 관광객 다 규제했기 때문에 네. 규제라는 게 가지 마가 아니라 안 갔으면 좋겠다. 위험하다. 그리고 중국에서 일본에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한 사람들에게 네. 취소하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아무 돈 내지 않고 그냥 무벌금 취소가 가능하게끔 그래요. 조치가 돼가지고 거의 못 가게 하는 거네요. 그래서 중국도 손해를 보긴 보죠. 보지만은 중국은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니까 감당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중국의 제일 관광지가 한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우리가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나 일본 안 가는 수요가 우리나라로 온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상당수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로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나서서 한국도 뭐 한마디 해라 뭐 이렇게 선택을 강요할 때 아마 모종의 압박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여긴 적극적이지는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아직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중일 갈등인데 만약에 이제 약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요소가 여기 만약에 가미 된다면 미국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한미군도 좀 넓게 이게 저 동아시아 지역에서 넓게 사용하려고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거 이제 건조하기로 하면서 뭐 중국을 어떻게 감시하고 이런 면도 이제 측면이 이제 시작될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우리한테 갈등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강요하게 되면 이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글쎄 뭐 우리가 중국 편을 든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까지 하신 얘기의 입장을 보면은 네.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을 좀 견제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네네. 미국도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교역을 다 하고 5천억 달러 이상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린 이웃나라고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우린 더 중국한테 취약한데 네. 당연히 당당하게 우리도 중국한테 할 건 하고 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벌면서를 해야 되는데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면에 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적극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그럴 때 중국이 이제 벌면서리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중일 갈등이 계속되면 계속 자제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그 미국의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도 우리한테 모든 걸 다 그냥 갑행세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건 네. 우리가 안 도와주면 미국은 중국한테 장기적으로 해양 지배력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원자력 그 발전소도 미국에서 지금 50개 이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네. 우리나라 아니면 거의 건설할 데가 없어요. 네네.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우리의 건설비보다 2배 이상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 3,500억 달러 투자하는데 사실 3,500억 달러 투자가 그게 말이 됩니까? 관세를 안 내다가 갑자기 25% 매겼다가 10% 낮춰줘서 15% 매기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해라. 네. 사실 말이 3,500억 달러지 2,000억 달러는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 주는 네. 거고요. 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죠. 그다음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 예, 조선업. 그다음에 1,000억 달러는 에너지 수입. 네. 네네. 그다음에 개인 기업들이 1,500억 달러 또 삽니다. 네네.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6천억 달러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요. 너무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네네. 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외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아까 말씀하신 4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진 지금 시점에서 그 정상회담입니까? 네. 사실 지난 4월 달에 최고도로 미국이 중국에 145% 관세를 매겼는데 네. 그때까지는 중국이 한 걸음 뒤로 조신하게 대응하다가 네. 그때 145%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관세가 의미가 없다. 우린 미국에 수출 안 해도 좋다. 네. 그러면서 중국도 한 90%인가 관세를 매겨버렸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145대 뭐 115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꼬리를 내렸어요. 네. 꼬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110%씩 둘 다 까부시게 하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55% 내 35%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장해가지고 오다가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미국이 또 과도한 행동을 했어요. 네, 한번 네, 뭐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대기업들 규제를 했는데 그 대기업의 자회사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삼성 같은 데 보세요. 삼성의 회사가 몇 개입니까? 50개쯤 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도 몇 개에서 다 자회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회사들까지 다 못하게 하니까 중국이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류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제재를 가했는데 제3국에 수출한 히토류도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면 우리한테 허가를 받더라. 이게 미국이 옛날부터 써오던 수법인데 그걸 네. 딱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또 꼬리를 내렸어요. 거기다 대두 콩을 네. 안 사니까 트럼프의 텃밭인 농민들이 트럼프한테 난리를 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다시 고개를 숙여서 지금 다시 관세가 없애고 저 자회사 투자하던 거 그 규제하는 거 없앴고 그다음에 중국은 히토류 추가 규제한 거 1년 유예 일단 봉합된 거죠. 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준 게 있어요. 미국이 펜타놀에 대한 규제로 20% 네. 관세를 매겼는데 거기서 10%는 그냥 깎아줬고
또 10%도 중국이 성의를 보이면 또 깎아주겠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공연히 추가적인 싸움을 걸어가지고 10% 관세만 또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간다면 네. 거기서는 이제 한판 승부가 벌어질 텐데 그때까지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다운화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때도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중국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순방 외교 얘기, 이 대통령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 자, 뭐 방산, 원전, 바이오, 신경제 협력 이런 개념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뭐 아주 성과가 상당하고요. 물론 뭐 바로 그냥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서는 방산에 원전에 거기다가 AI,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가 AI 강국이 되려고 그래요. 한국은 아시아의 허브잖아요. 이제 젠슨 왕이 우리한테 26만 개 GPU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리트하고 그 원전도 협력하고 방산도 같이 공동 생산해서 수출하자. 거기다가 AI까지 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제일 성과가 크고 카이로에 가서는 이집트에서는 샤인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방산 같은 그러니까 안정, 스터빌리티, 그 다음에 하모니, 조화, 그 다음에 I가 이노베이션, 혁신, 그 다음에 N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E가 에듀케이션, 교육. 그래가지고 이런 교육 문화까지 협력하는 건데 거기 대통령이 카이로 공항을 또 우리가 개건을 해달라 그래서 4조인가 그래요? 그거를 개건해주고 관리까지 해달라. 그런 것도 얻어냈고요. 그다음에 더 튀르키예는 우리랑 이제 혈맹이나 마찬가지인 6.25 때 세계에서 16개 나라가 보냈지만 4등으로 많이 2만 1,000명이나 우리 보냈어요. 그래서 형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지금 엄청나게 큰 원전을 짓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한테 이제 협력을 요청해서 MOU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방산도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같은 데서는 가자지구의 개건 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데는 또 러시아하고도 친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같이 우크라이나 진출하고 이런 것도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과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원장님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자, 이제 첫 해 대통령의 다자외교 일정 사실상 이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외교 안보 이 분야에 어떤 점에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정책을? 네, 일단은 한미 간의 현안이 팩트 시트까지 나와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됐지만 그거를 추가 작업을 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실히 한국에서 건설하는 걸 마침표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관세 같은 거 아직도 안 내렸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야 이게 15% 내려지는데 이거 빨리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굉장히 신뢰관계 다 구축이 됐는데 아직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안 됐습니다. 중국하고도 대통령이 내년 봄 이전에 방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하고 만나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좀 설득해서 만나도록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하고 비우호 관계가 됐는데 러시아에 지금 140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엄청난 이득을 남기다가 지금 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도 보살피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는 조금 회복하는 국면에서 전쟁이 끝나서 바로 관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역 최고령 배우,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별세했습니다. 생전에 정말 왕성한 활동을 펼쳤어요. 예, 맞습니다.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까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와 KBS ETV 드라마 개소리 등에 출연을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사인은 폐렴, 노안 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각계에서 애도했듯이 답지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이순재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다라고 밝혔고요. 네. 후배 배우들도 SNS 등을 통해서 연기도 삶도 배우로서의 자세도 많이 배웠다면서 고인의 삶을 기렸습니다. 네. 와, 69년을 활동했다고 해요. 69년. 거의 70년을 연기 활동을 하신 건데 이분이 또 저 북한에서 내려오셨죠? 예, 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서 네네. 4살 때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던 시절에 연기에 눈을 떴는데요.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출연한 영화 햄릿을 본 게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1956년에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를 했고 1965년에 동양방송 그러니까 TBC의 1기 전속 배우가 됐습니다. 워낙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는데요. 목욕탕집 남자들, 야인시대, 토지 등 출연한 주요 드라마가 140편에 달하고요. 단역까지 합치면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1991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대바리 아버지를 역할을 맡아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표상을 보여줬는데 당시 시청률이 무려 6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시청률이네요. 자, 나이 들어서도 연기 변신을 계속 하셨습니다. 시트콤에서 이제 코믹한 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현역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시죠? 예, 연기 스펙트럼이 사실 나이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배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70대에 들어서도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등 시트콤에 출연하면서 기존의 근엄한 이미지를 벗고 코믹한 연기를 펼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출연해서 꽃할배로 불리기도 했죠. 2016년에 연극 무대로 돌아왔고 2023년엔 연출자로 처음으로 데뷔해서 러시아 문호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를 대극장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출연한 개소리로 KBS 연기대상을 수상했는데 역대 최고령 수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90세에 KBS 연기대상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한 얘기가 상당히 뭉클한 얘기고 여러 그 어록 화제가 발언들이 화제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당시 연기대상을 수상한 뒤에 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라면서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께 평생 신세를 많이 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해서 큰 울림을 줬고요.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또 거기다가 예. 또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연기라는 예술적 창조에게는 평생을 해도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 배우라면 자신이 맡은 배역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연기에 대한 애착을 보여줬습니다. 또 2008년에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연극 라이프 인 더 시어터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때 관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공연은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1992년에 14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 잠깐 정치인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계를 떠나면서 남긴 말이 정치 생활 8년간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나의 길은 연기라고 생각했다. 나에겐 연기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천상 배우 영원한 현역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요새 QR코드 간편하고 편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이트로 이제 이동하는 거 말고도 결제 용도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또 왠지 QR코드 있으면 아 이거 찍고 싶다 이런 심리도 있어요. 예. 근데 정체 모를 QR코드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른바 큐싱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QR코드 보면 그냥 찍고 싶어지는데 네. 요즘에 공유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기기에 더 씌워가지고 이거를 그 QR코드를 찍게 되면 악성 앱을 설치하는 형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큐싱이 수도권 아파트 등 주거 단지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보통 단지 내에 있는 디지털 광고판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 스티커가 부착이 돼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켜고 이제 QR코드를 비추면은 바로 인식이 되고 링크가 뜨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링크를 누르게 되는데 이 경우 되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실제 피해 사례들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예, 최근에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제보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민 행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미디어 광고판을 찍고 있는데 네. 이상한 QR 코드가 있어가지고 링크를 누를 뻔했다거나 실수로 해당 QR 코드를 눌렀더니 접속된 곳이 없는 페이지였다라는 경험담 등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스캔만 해도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피싱이 적지 않은데요. 네. 공식적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통해 QR 코드를 보내고 그 QR 코드로 인증을 하게 되면 특정 홈페이지, 특히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를 흉내낸 곳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 계정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려고 유도를 하고 비밀번호가 틀렸다라고 나면 또 개인정보를 입력하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피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방법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일단 QR 코드가 덧붙여진 스티커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상한 QR 코드는 아예 처음부터 접근을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만약에 악성 앱이 깔린 것으로 의심이 되면은 경찰청에서 제작한 시티즌 코난 앱을 깔아서 악성 앱이 깔렸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앱이 깔렸더라도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사건 사고 하나 살펴볼게요.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한 달 넘게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간 어떤 경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난달 16일에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아직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종자인 5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을 했고요. 다음날 새벽 3시 30분쯤 청주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인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을 끝으로 행방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 뭐 도시 지역은 곳곳에 CCTV 있어서 사실 그게 안 걸리기가 힘든데 그런데도 행방이 묘연하다. 차량까지 찾지 못했다면서요? 예,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편성을 했고요. 네. A씨 SUV의 이동 경로 일대에 헬기까지 동원해서 저수지, 야산 등을 샅샅이 수색했는데 네. A씨는 물론이고 차량까지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경찰은 특히 강력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 중인데요. 전 연인이었던 50대 B씨의 당일 행적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B씨는 당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사업장에서 퇴근한 뒤 이튿날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귀가를 했고요. 그 사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는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다툰 정황 등을 토대로 B씨가 A씨를 해코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60대 남성이 수십억 원 복권에 당첨됐는데 부인에게 숨겼다가 나중에 또 뒤늦게 이실직고 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66세 남성 A씨의 얘기인데요. 네. 대형 제조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한 뒤에 매달 한 3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약 282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복권에 당첨이 돼서 56억 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게 된 겁니다. 와.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부인에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부인이 재정을 매우 검소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일단은 부인이 결혼 후에 맥주를 마시는 걸 금지를 했고요. 네. 오래되고 값싼 자동차만 살 수 있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인색한 생활 방식에 지친 A씨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숨기기로 한 겁니다. 약간 뭐 그런 심리가 있었군요. 네. 거기에 그동안에 맺힌 심리가 있었던 것 예, 같은데 그렇다면 뭐 그 돈 어디다 쓴 거예요? 일단 부인에게는 당첨금을 한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여서 얘기를 했고 네. 500만 원을 집수리에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몰래 고급 차를 사고 고급 온천 리조트에 묵으면서 일본 전역을 약 6개월 정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쓴 돈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는 법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가 명쾌하게 정해 드립니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손 변호사님과 나눠보겠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거 정해 주셨습니까? 네,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과 법원 네네.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정해드리겠는데요. 네네.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네. 이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이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이게 증인 신문 가정을 하는 증인 옆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요청하고 예. 재판부가 거부를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다 법정에서 소리를 치고 또 왜 이거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발언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감치 15일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게 본래는 이게 뭐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뭐 동석은 해도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 봐요. 일반적으로 형사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옆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경우라는 것은 네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특히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있어서 혼자 증언하기 어려울 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네. 이렇게 형사 중요 증인, 더군다나 별다른 어떤 의견 진술이나 증언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가하진 않고요. 네.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동석 불허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뭐 다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황이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우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란을 피우면서. 네, 그래서 그리고 네네. 법정에서 발언을 할 때는 네. 발언권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걸 발언권 없는 상태에서도 막 그냥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긴 하지만 방청권이 부여된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용했기 때문에 네. 방청권이 없는 변호인들은 방청권도 없었다. 그리고 발언하도록 허가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변호인들이 어떻게 보면 부당해서 이의 제기했다기보다는 스스로만 부당하지 절차대로 재판부는 재판 지휘를 했습니다. 아니 그 법률 전문가란 분들이 이런 거 잘 이해 안 되는데 손 변호사님 이제 재판 많이 하셨을 텐데 재판 중에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인은 설사 재판부와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그대로 드러내서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경우 네. 혹여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봐 조심하고 어떻게 보면 수그리는 상황이지 그러니까요.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재판부가 감치 명령했고 이후에 구치소 갔다가 석방됐습니다. 자, 재판부는 법정 소란, 재판부 모독 등의 이유로 감치 재집행하기로 했고 또 이 와중에 법원행정처장이 또 이 사람들을 고발했더라고요. 법치를 훼손했다고. 자, 감치라는 거는 어떤 절차입니까? 감치는 그야말로 인신을 구속하는 네.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하면서 이제 사람의 어떤 인신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결국 구속이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네. 폭언, 소란 등으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이 여러 가지 재판부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감치하거나 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첫 번째 감치 명령 땐 구치소에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감치되지 않고 풀려났던 그때 이유가 뭐였죠? 구치소까지는 인치를 했는데 구치소 측에서 네.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해 달라. 왜냐하면 손정혜에 대해서 감치 명령이 나왔는데 네. 이 사람이 손정혜인지 아닌지를 구치소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누가 봐도 손정혜지만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하는 과정 중에 네.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거부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관련된 명령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치소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군요. 진짜 이거.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이렇게 감치 조치를 받으면 앞으로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은 감치 기간 동안 15일 동안 당연히 직업 수행을 못하는 거죠. 구속이 유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사실 감시 명령만으로는 뭐 변호인 자격이 상실되거나 이런 건 그 아닌데 자체로는.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대한변협
징계 요청을 했죠. 징계 요청. 왜냐하면 예. 단순히 법원의 소동만이 아니라 거길 나와서 재판부를 향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법정 모욕죄, 명예훼손죄라고 고발 조치가 이미 됐고 법정 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못합니다. 지금 고발도 당했으니까 네. 그 가능성도 있네요. 네, 두 번째는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내렸을 때 네. 관련해서 징계가 강하게 나오면 변호사 업을 일시 정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정해주신 두 번째 이슈는 뭐예요? 네, 그 다음에는 정당방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배우 겸 그 가수죠. 네네. 나나 씨 자택에 강도가 침입했다. 네. 이 사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렇죠. 이 나나 씨 그 모녀가 이 강도를 제압했다. 그 과정에서 물리력이 사용이 됐고 네. 실제 이 사건이 이 강도가 나나 씨 모녀를 고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 사건까지 겹치면서 이걸 과연 처벌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오전 6시경에 이 나나스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을 했습니다. 네.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갔는데 맨 먼저 나나 씨의 어머니를 이제 보게 됐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상황을 나나 씨가 어머니의 소리 지르는 걸 듣고 나온 네. 거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나나 씨가 이 강도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모녀가 합sem해서 팔을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가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턱 부위를 좀 다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해다라고 고소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나나 씨가 특공무술 공인 4단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특공무술 공인 4단이요? 네, 그래서 잘못 들어갔네요, 강도가. 네, 예. 다행히 정말 큰 그 피해 없이 예. 그 어머니랑 나나 씨는 이 강도를 제압할 수 있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도 기절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고요. 예, 나나 예. 씨도 일부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자, 나나 씨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형법 21조 정당방위 규정은 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단 엄마를 목 졸리는 법익 침해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범위를 넘지 않은 신체적 유행력으로 제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정당방위가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소극적으로 인정되죠. 인정돼요? 예. 소극적 저항행위 정도만 인정을 하는 것이 기존의 판례인데 경찰에서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기준들을 좀 만들었어요. 네. 침해를 저지하는 목적의 공격행위로 나가서는 안 된다. 본인이 피해를 도발해서는 안 된다. 먼저 폭력행위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침해받은 것보다 그 상대방이 공격으로 당한 피해가 더 크면 안 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정당방위의 있는데요. 제한 요건이네요. 네, 어떻게 이거는 보면. 경찰의 기준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나나 씨가 급하니까 옆에 있는 다리미 같은 걸로 가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이 돼서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는데 이 사건과 대비되는 사건이 네. 이 빨래 건조대 폭행 치사 사건이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강도가 맞아서 죽었어요. 네, 절도를 예. 로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네. 맞닥뜨리니까 집에 있던 사람이 옆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이용해서 이 절도범을 마구마구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됐는데 차이는 위험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빨래 건조대로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래 건조대로 한두 대 때려서 제압이 됐고 더 이상 이 절도범이 공격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추가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 또 다른 공격행위로 보는 거죠.
어느 선까지는 정당방인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정당방위를 안 본 거네요. 네, 이 사건도 나나 씨가 네. 다림이나 이런 걸로 제압을 했는데 그 제압하는데도 계속 때려요. 그럼 예. 정당방위가 안 됐죠. 근데 제압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행위다라고 판단을 경찰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경찰의 그 정당방위 제한 요건, 뭐 안 되는 요건 중에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대방이 흉기 들고 있는데 당연히 먼저 공격을 해야지 흉기를 먼저. 그거는 받습니까? 먼저 공격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흉기 자체가 위협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공격을 받은 네, 거네요. 협박이라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제압하는 예를 들어서 것은 한 말다툼 정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렇습니다. 어떤 물리력을 동원한다든지 이 얘기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제 기억으로는 안 때렸고 맞기만 한 것 같은데 뭐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때렸다는 증거도 없고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폭행 어떤 혐의를 뭐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제기할 때 이런 경우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보통 먼저 때리고 먼저 맞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때리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럴 경우 쌍방폭행으로 입건돼서 억울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맞다가 도저히 못 맞겠어서 방어하다가 때린 건데 이게 어떻게 폭행죄가 되느냐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CCTV도 없고 주변인 아무도 없다. 그럼 정말 말밖에 없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폭력행위에 있어서는 상흔이 남잖아요.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느냐 피해를 입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물리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가 어느 정도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맞자마자 진단서 끊으러 가시는 경우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건데 적어도 상대방이 막 때리더라도 소극적인 방어행위, 팔을 막는다던가 네. 약간 밀친다든가 이 정도는 정당방위로 다 인정이 되지만 네. 그에 넘어서 너 나 때렸지 너도 한번 맞아봐 하면서 공격을 시작하면 그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예, 어쨌든 상황을 종료하기 위한 어떤 선까지 가면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올해 재심으로 정당방위 인정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폭행범 혀를 깨문 최말자 씨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옛날에 판결 내렸을 때 인정 안 됐을 때와 올해 뒤에 최근에 인정됐을 때 그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일단은 뭐 시대가 변한 점도 있지만 네네. 이 강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조금 더 올라간 측면도 있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이 최 씨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선 안 되는 인권 침해적인 행위도 많아서 네. 재판부나 검찰이 사과를 해야 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이 사건은 강간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혀를 깨문 사건입니다. 당연히 지금 시대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데 네. 그 과거에는 오히려 혀를 깨문 상해에 대해서 최 씨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네.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강간 또는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권적으로 후퇴됐던 사건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네. 지금은 성폭력의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11월의 비 잔나비의 노벰버 레인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숨 쉴 수가 없어